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유일의 PM 전문 방송 나는 PM이다 제 2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저희 방송이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지금 이제 1월 달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2016년도에 첫 방송인데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방송도 앞으로 꾸준히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22회 방송인데 일단 저희 MC분들 소개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태형 대표님 먼저 인사를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리서치의 김태형입니다. 간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라오며, 그리고 한 해 계획하신 업무 프로젝트와 개인 프로젝트 잘 수립하셔서 잘 실행 가시 통제를 통해서 좋은 결실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오민정 MC. 박사님. 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2016년 첫 방송을 이제 드디어 백광구 상무님. 사장님을 이제 제치고 해치고? 해치고 말고 제치고 언제 네, 또 처음 이제 올해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7번째더라고요. 여기 벌써요? 나오신 네, 거예요? 아. 벌써 7번째요. 더 이상 이제 땜빵이라는 용어는 쓰지 나 안 않겠습니다. 썼어요, 그래서. 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2부 순서로 두구두구두구두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항공 우주는 아닙니다. 대기권도 우주죠. 자, 그럼 그렇고 병섭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경남 어우. 사천에서 무려 3시간 반 동안 버스를 타고 왜 비행기 타고 안 오셨어요? 비행기 없습니다. 전용 비행기 없어요? 만들다 뭐 실패한 거 이런 거 예. 지금 마이크 켜진 건가요? 네네, 네, 켜진 거예요. 켜져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그 백강구 상무님이 초대하셨는데 네. 백 상무님은 도망가시고 그렇죠. 네, 저희랑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알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네. 그 백광구 상무라고 하니까 자꾸 이게 네. 얘기하는데 제가 백광구 상무가 처음에 이제 이걸 제했을 때는 네. 낭설이었어요. 제가 뭐 이제 뭐 제목은 이제 항공 프로젝트 가려고 돼 있긴 하지만 네. 제가 이제 회사에서 실제 사업 관리를 하는 업무 아니고 사실 백광구 상무 예전에 일을 했었거든요. 예. 이제 백광구 상무가 있으면 이제 제가 못하는 얘기도 좀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정작 본인은 도망을 갔는데 그러니까요. 또 오늘 보니까 뭐 오민정 박사님 나온 게 네. 더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많이 그럼요. 한번 분위기가 이게 분위기가 달라요. 물갈이를 한번 진작에 생각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보신다. 다음에 높아지는 또 그쵸? 삐지신다. 네. 오늘 게스트 훌륭하신 분 제 모셨어요. 개인적 의견이 아니면 알려드립니다. 일단 자, 예, 약간 일단 뭐 제 소개 제가 할까요? 아니, 예, 제가 일단 먼저 조사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조사한 걸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이라는 회사죠. 예, 회사죠. 예, 회사의 부장님으로 계시고요. 주요 경력으로는 T-50 터미네이터가 아니라 고등훈련기 체계 개발의 CAD와 DMU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지만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한국형 헬기 구축에도 참여했고 KC-100 이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예, 엔지니어링의 IT 쪽으로 주로 하셨네요. 예. CAD, CA, PLM 쪽에 참여하셨고 해외 항공업체 대표적인 데 이제 보잉하고 에어버스인데 공동 개발 사업에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PM 쪽하고 이제 관련이 깊은 게 그 PMI의 발륜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 PM복 5판 번역 검수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은 2008년도에 PMP를 따셨고 이건 처음 들어보는 서티인데요. CSEMA라는 서티가 있는데 한국 시스템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같아요. 레벨 D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제가 조사를 이거밖에 못했고요. 네. 좀 민망스러운데요. 네. 일단 저기 앞에 카메라 예. 보시고 간단하게 셀프 인트로덕션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방금 그 소개해 주신 대로 예.
그 경남 사천에 있는 항공우주 산업에 근무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하는 업무는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IT 쪽에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IT가 이제 일반 PC 이런 건 아니고 뭐 CAD라든가 예. 요즘에 뭐 PLM 아니면 그 디지털 목화 뭐 이런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그 항공 이제 개발 프로젝트에는 거의 조금씩 다 이제 참여했죠. 거의 소개한 데도 하면 제가 뭐 크게 개발에 막 이제 깊게 예. 참여한 같이 소개해야 되는데 예.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예. 이제 IT 쪽에 이제 주로 지금 한 20년 동안 계속 한 가지만 좀 아. 주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벌써 20년이나 되셨어요? 예, 뭐 예. 가는 세월 잡을 수는 없습니다. 아, 그 하얀 이 흰머리가 저 혼자만 네. 늙는 게 아니었군요. 그것도 있지 않은 이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남 사천에서 왔죠. 예. 사실은 예전에 사천 그러면 예. 진짜 사람들이 몰랐어요. 예. 왜냐면 그 강릉 쪽에도 사천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처남도 예. 한 2년 동안인가는 제가 강릉에 사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이제 언제부터 사천이 좀 유행했냐면 사실 응답하라가 좀 많은 역할을 했죠. 그런가요? 예. 거기 뭐가 응사에 예전에 그 삼천포하고 사천이 이제 통합되는 그런 아. 에피소드도 나오고. 뭐 요즘 응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김정한 소위가 그 성덕선의 그 사랑의 아픔을 달랜 그 사천이 바로 그 사천입니다. 아, 공군이 되면서 사천에 내려갔다고. 네, 그렇죠. 네. 네, 그 사천에 이제 그 훈련 비행단이 있고 또 비행단. 진주에 이제 그 공군 신병들 네. 아니면 이제 초급 장교들도 오면 교육시키는 그 교육사. 네, 교육사가 네. 이제 진주에 있죠. 그러니까 뭐 육군 따지면 논산 같은 아, 예. 그런 곳이죠. 아무튼 그 월차까지 내시고 예, 여기까지 올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오늘 또 내려가면 뭐 새벽 2시라고 예. 하시는데 아무튼 저희 방송에 나와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또 사전에 미리 부탁을 드렸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 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료 정리해서 좀 발표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일단 먼저 준비하신 걸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목은 항공 프로젝트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급하게 지금 와서 제목을 지은 거고 예. 오늘 제가 이제 주로 소개시켜드릴 내용들은 약간 뭐 항공산업의 특징, 뭐 항공계 특징 이런 거 이제 주로 설명을 드리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사업 관련 이런 거 전혀 손 안 댈 수는 없으니까 네, 예. 그것도 잠깐 좀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항공산업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린 이제 비행기 제조하는 사업도 있고 네. 에어라인 그 항공기를 갖고 운송하는 사업도 있고 뭐 공항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항공기를 항공기. 만드는 그쪽에 대해서 드론은 상관없는 거죠? 아이, 어떻게 드론하고 아니, 비교를 아니, 하냐. 요즘 드론도- 드론도 사람을 태우더라고. 예. 크게 지금 만들어가지고. 28일부터 이제 부산에서 이제 엑스포에서 드론 쇼를 하는데 아. 사실 드론이 요즘 굉장히 많이 뜨고 있잖아요. 예, 특히 핫이시죠. 그것도 중국의 DJI가 예. 전체 시장을 많이 잡고 예. 하는데 드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산업이 먼저 뜨고 제도가 이제 쫓아가는 네, 상태를 맞아요. 좀 취하고 있고 네. 제가 이제 항공기 하는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드론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 이제 그래요? 그거 하나 살려고 네. 사실 이제 저희 지금 이제 어부인한테 부탁해서 이제 좀 허락을 쪼들쪼들가지고 받으시고. 자금도 딱 마련했는데 네. 아직 못 사고 있어요. 아. 못 사는 이유가 제가 사는 곳이 이제 활주로 근처입니다. 아, 거기서 못 구제상황에 뛰어는. 못 뛰어요. 아, 사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제 바닷가 같은 데 가서 뛰어야겠네. 제가 이제 드론을 보는 그 관점은 네. 뭐 질문을 주셨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제 규제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드론이라는 게 이제 아주 뭐 요만한 것부터 그쵸. 이제 큰 것까지 예. 있는데 이 큰 놈들은 굉장히 그 높은 고도까지 올라갈 수도 예. 있고 이게 덩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실제 그 비행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공간에 있는 데서는 맞아요. 잘못하면 큰 사고도 있게 돼서 네. 이렇게 새가 부딪혀도 비행기가 크게 파손이 되는데 그쵸.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일단은 규제는 먼저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게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사람적인 폭발력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키우는 거는 뭔가 이렇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좀 만들어줘야 된다. 아, 별도로. 네, 그렇죠. 그래서 맘 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안전을 무시할 수는 없죠. 예. 예. 특히 이제 민항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데 그게 또 이제 어떤 사고를 겪다 그러면 그래서 일단은 저도 다 규제 우선 좀 지지하는 좀 입장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분에 아직 못 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까 얘기가 좀 샜는데 또 옆으로 일단 항공산업이 그렇게 이제 뭐 우리 반도체라든가 그 조선같이 뭐 세계 1위를 다투는 그런 규모는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있어 보이긴 한데 잘 모르는 그런 영역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런 폭이 좀 좁다 보니까 저희 회사 가면 비행기 그러면 막 그 백과사전식의 지식 가진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회사에서 웬만한 비행기 얘기 잘 안 한다 저는. 페이스북에 가끔 올리는 것도 보면 이렇게 기사 링크만 올리지. 네, 네. 제가 코멘트 많이 안 하거든요. 특히 이제 여기 또 이렇게 매니아층 분들이 있어가지고 괜히 얘기 그냥 잘못하면 막 피곤합니다. 따지고 들고 막. 일단 이제 비행기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비행기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정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법치국가에 사는 시민으로서 네. 법률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기는. 아. 대한항공 그 우리나라 그 항공법 위주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비행기나 뭐 그러니까 항공기가 더 큰 범위고요. 이제 비행기가 좀 더 작은 범위입니다. 비행기나 뭐 비행기, 비행장, 하역공기, 회전이 뭐 돼 있고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면 뭐 경량 항공기, 초경량 항공기까지는 이제 정의가 돼 있고. 네. 밑에 이제 제가 분류한 거는 이제 민항기 쪽은 이렇게 분류한다. 군용기는 어떤 임무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또 분류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고정익 쪽에서 이제 민간 항공기를 좀 분류하다 보면 대형 항공기가 일단 있고요. 보통 대형 항공기는 이제 100인승 이상 타는 비행기 얘기합니다. 네. 여객기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김포에서 부산에 가거나 할 때 보면 이렇게 통로가 하나고 이제 옆에 좌석 이렇게 양쪽에 이제 3개씩 예, 있는 예, 그 비행기 예. 타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 조그만 비행기 맞게 네. 얘기하시는데 사실 비행기 입장에서 좀 억울해요. 왜냐면 그건 아. 대형기에 속합니다. 아. 대형기급에서 작은 놈이고 일단 100인승 타는 거는 일단 대형기라고 좀 분류가 되죠. 여기는 이제 뭐 다들 비행기 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통로가 2개 있는 놈이 있고 하나 있는 네.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동체, 통로 2개째, 더블아이라고도 하고 협동체, 그러니까 통로 하나 이렇게 보통 구분하는데 조시장은 전 세계에서 딱 2회사가 붙잡고 있어요. 보잉하고 에어버스 하나, 네. 미국 회사 하나, 유럽 회사 하나가 거의 시장 점유율 50대 50. 네. 반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문 용어 반딱. 예, 그렇죠. 중국이 항공기 산업에 뛰어들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예, 그건 이제 지금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예전에 냉전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USSR, 소비에트 연합 요즘 이제 없어졌죠. 사실 이제 항공 산업은 냉전 시대 때 그 어떤 전쟁 미국과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대전 그 피를 먹고 큰 산업이기 때문에 네. 뭐 다 그렇죠. 뭐. 그리고 그 냉전 시대 때 서로 어떤 무기 경쟁 그래서 이제 컸는데 이제 러시아 소련 쪽이 이제 그게 소비에트 연합이 해체되면서 좀 많이 이제 죽었다가 푸틴이 다시 요즘 좀 다시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저기는 이제 미국과 유럽 이제 서방이 꽉 잡고 있는 시장인데 자, 그 밑으로 가면 이제 리지널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지역 뭐 네. 조금만 이제 지역이라든가 그런 거죠. 여기 이제 터보프롭인가 중소형 제트가 있는데 저기도 한 몇십 명 수준을 보통 태우고 요즘 이제 한 100명까지도 이제 타는 비행기가 네.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방금 이제 중국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 대형기 시장에는 워낙 2회사가 이제 튼튼하게 그 시장을 갖다 딱 반땅을 하고 있으니까 저게 도전하는 그 업체가 거의 없었어요. 네. 거기에 지금 이제 도전장을 내민 게 방금 하신 네. 지금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우주 쪽은 예전부터 굉장히 좀 네. 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항공 쪽은 이제 대기권을 하는 항공 쪽은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예전에 그 코소보 전쟁 때 한번 중국 대사관이 한번 잘못 얻어맞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사건이 있었고 한번 이제 걸프전 때부터 어떤 전쟁 양상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전차들 밀고 들어가는 전쟁이 아니고 뭐 지상군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 항공기가 쫙 가가지고 폭격. 막 네. 때려 부수고는 그 정밀 폭격 막 이런 걸 보고 나서부터 중국이 이제는 항공 전력과 해상 전력이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거의 묻지마 투자를 좀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중국도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하고. 중국의 특징이 보면 인구가 많고 땅이 넓어요. 네. 근데 예전에 돈을 못 버니까 그 국내에서 이동할 때는 막 기차 타고 막 24시간 가고 막 그런 얘기들 많이 나죠. 근데 요즘 이제 중국이 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비행기에 돈을 돌리기 시작해요. 엄청난 내수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개발하고도 이제 국내 시장 갖고도 할 수 있겠다. 충분히 뭐 먹고 살고 있겠다는 게 있고 사실 중국의 항공산업 보면 이제 수출 같은 거 이렇게 신경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워낙 자체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투자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특징에서 한번 설명할 텐데 기술 확보하는 방법 중에 이제 M&A가 있잖아요. 네. 중국이 여차하면 그냥 삽니다. 네. 통째로. 네. 이제 주요 기술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돈 없는 나라는 열심히 막 사람들 갖다 스케줄 기술 개발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참 삽니다. 요즘 이제 중국이 거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이제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로망이죠. 개인용 자가용 비행기. 그 아이언맨이 타고 다니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고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소형항공기 이제 개인용이나 레포츠 쓰는 비행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대형기 밑에 있는 리지널이라든가 비즈니스 기타 이런 비행기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일반인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활공장이 있어야 근데 되니까. 최근에 이제 그 뉴스탄가 어디 지금 회사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리지널 제트 중소형 제트 그 브라질 거 하나는 이제 들여와서 운항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비즈니스 제트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의 회장님들이라든가 예. 업무용어도 좀 갖고 있긴 한데 최근에 그 독도를 비행하는 그 제품을 하나 만들면서 그 회사에서 이제 저기 비즈니스 젯 갖고 그 독도 상공을 이렇게 돌아오는 걸 지금 이제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사실 개인용 레포츠는 뭐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미국이나 이런 데까지 활발하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뭐 어디 출장을 가시거나 여행 가실 때는 주로 이제 저 맨 위에 있는 대형기 예. 저거 이제 주로 보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여기 이제 뭐 헬기라든가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거 다 설명하다 보면 그것만 갖고도 시간이 네. 끝나기 때문에 이제 요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 이제 또 그림을 좀 봐야 되겠죠. 네. 여기 보면 맨 이게 안 나오겠구나. 마우스로 지금. 마우스. 예.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현재 민항기 중에서 가장 큰 뚱땡이, 가장 큰 놈이죠. A380. 예. 예. 완전 2층. 더블데크라고 하는 2층이고. 예. 예, 747, 그 옆에 보는 747은 이제 하프. 2층이 좀. 이해가 됐어요. 예. 앞쪽에만 네, 2층이고 앞쪽에만 얘는 2층이고 처음부터 얘는 끝까지 다 완전 2층으로. 와, 2층 버스네요. 그러니까 그쵸. 버스로 치면. 380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550인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코노미가 꽉 채우면 800명 이상 탈 수 있습니다. 와, 대단. 그 어떤 모 나라에서는 국내선으로 쓰겠다고 저걸 1000명 타게끔까지 해달라고 한 적 요청도 있어요, 실제. 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전보제트 하면 이제 제 나이 때 되면 747. 저 비행기에 대한 로망들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예전에 그 대한항공이 아주 초기 때 이제 광고하면 막 이렇게 기러기 날아다니고 하는 그 되게 유명한 음악 로봇송이 깔리고 있는데 막. 거기에 나왔던 예. 비행기고 아직까지 저도 민항기 중에서 가장 이쁜 비행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민항기 보통 보면 아시겠지만 형태는 굉장히 단순해요. 예. 그냥 튜브에다가 날개 붙이고 엔진다고 끝이에요. 근데 예. 저 747 같은 경우는 그 앞에 2층을 갖다 이렇게 올리면서 뭔가 어떤 곡선이라고 할까 좀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돌고래- 전보제트 하면 돌고래 이제 비슷하게 생긴. 예, 근데 저도 이제 슬슬 예정 기종은 이제 거의 이제 퇴역을 하고 네. 또 저 비행기에서 좀 애착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저희 나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 네, 첫 비행을 한 날짜라든가 연식이. 네, 연식이 좀 비슷합니다. 몇 년이세요? 69년 70년 이렇게 돼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뭐 777이라는 비행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급들이 이제 보면 여기가 이제 서울, 부산 이렇게 다닐 때 이제 조그만 비행기라는 걔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서 보는 것도 이제 터보 프로. 이게 이제 비즈니스 제트, 이게 이제 리저널 제트. 이것도 이제 비즈니스 제트 중에 좀 큰 놈입니다. 이거 이제 프랑스 제품이고. 그 다음에 경비행기. 이게 세스나. 아마 스카이다이빙 할 때 저런 거. 예. 완전 똑같은 비행기인데 저게 구분이 되는구나. 네. 요건 이제 SI-20이라고 요급에서는 이제 전 세계 베스트셀러. 미국 비행기였는데 중국이 샀어요. 지금 이제 중국 비행기입니다. 이야. 뭐 이거 말고 저 중에 몇 개 타보셨어요? 김태형 대표님. 모든 비행기가 다 똑같대잖아요. 지금. 380, 330, 747, 777 정도? 보면 다 타보셨네요. 예, 대부분 이제 이게 380 같은 경우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로스앤젤레스라든가 파리, 장거리 뭐 이제 노선. 뉴욕, 장거리 노선 이렇게 특히 손님이 많은데 네. 그런데 이제 운항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많이 타보셨을 거고 네. 아마 에미레이트 항공 타도 이거 할 겁니다. 얘는 이제 747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 그 747 파라이라고 얘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루프트한자가 지금 여기 운항을 하나 그럴 겁니다. 아마 대한항공이 좀 있으면 지금 들어왔던가 아마 들어올 예정이든가 그럴 거고요. 아마 777을 요즘에는 가장 많이 타실 거예요. 네. 그 유럽의 이제 웬만한 노선들 아니면 777 같은 경우는 한 승객 한 200명대를 태우고 장거리 가는 비행기라서 380 같은 경우도 이제 장거리 가긴 하지만 쟤는 손님 많이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좀 손님이 많이 몰리는 노선에 들어가는 거고, 치치 같은 경우는 손님이 그래도 한 200명, 이거보다 좀 작지만 좀 장거리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비행기. 이런 것도 좀 많이 국내선에서 많이 타보셨을 거고, 나머지 비행기는 참 국내선 타기 좀 힘든 비행기들. 예전에 한번 왼쪽은 저가항공사에서 예전에 나오는 거. 제주에요. 그래서 한번 들었다. 지금 아마 이거 운항을 안 할 거예요. 국내에서는 거의 타보기 힘든 비행기입니다. 밑에서는. 오른쪽 제일 아래는 이제 어디 놀러 가면 섬으로 들어갈 때. 하와이 같은 데서 이제 관광하거나 그쵸. 그랜드 네. 캐년 뭐 이거 구경시켜주고 그럴 때 이제 타는 건데, 뭐 국내는 타볼 수 있는 데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쉽게 저거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항공 제휴사의 특징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이제 약간 어폐가 있지만 의지만을 할 수 있는 산업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의지만 할 수 없다는 게, 어떤 하나의 기업이 내가 이제 돈을 벌고자 해서 이제 비행기 만들어서 돈을 벌어볼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좀 아니에요. 이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개발 주기가 보통 한 6년에서 10년 따인데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랑 비슷한데요. 이제 6년에서 10년 동안, 그러니까 내가 비행기를 개발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6년에서 10년 동안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왜냐면 물건을 고객한테 팔아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저 동안은 그냥 계속 이제 돈이 투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회수 기간이 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특성상 저렇게 개발을 하고, 뭐 그런 준비 과정 이렇게 개발하고, 실제 내가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다 투자를 하려면 뭐 비행기 한 대 팔아가지고 그거 다 회수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보통 한 300~400대, 그러니까 대형 민항기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비행기 아직 급이 여러 가지인데, 민항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0~400대 손익분 기준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런 비행기 개발할 때는 보통 선 주문을 미리 받습니다. 예. 나는 이런 컨셉의 비행기를 개발할 테니 에어라인들 사라라고 미리 그 정도 주문을 받고, 이 정도면 개발하겠다고 이제 개발하는 거. 군용기 틀리죠. 군용기는 그 어떤 소요, 그러니까 공군이라든가 이런 쪽에 미리 이제 그 어떤 소요가 있고 필요해서 만들고, 정부가 이제 정산을 해주니까 이제 만드는데, 민간항공이 좀, 그 다음에 신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데 투자를 해야 되고 자금 회수 기간을 감수해야 될 뿐더러 그 많은 기술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형 항공기 시장에 보잉하고 에어버스 두 개 탁 터져갖고 있는데, 거기에 그 듀오폴리, 요거를 누가 깨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제 관심. 내가 이제 중국이 도전장을 던졌고 캐나다가 도전장을 던졌는데, 앞으로도 한 10몇 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 시장에 깨고 들어가는데. 워낙 장벽이 높은데, 근데 한 번 진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신뢰성을 얻게 되면 또 하나의 축으로 또 그쵸. 쭉 또 가는 이제 거죠. 매춘 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어느 정도 이제 필수 부가결한 산업이긴 한데, 요게 또 최근에 이제 기존에 있던 플레이어들이, 왜냐면 이제 군용기 어차피 정부가 이제 필요해서 만든 건데, 민간 항공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금이 좀 더한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뭐 보이나 에어버스 아니면 그런 업체들 이제 시비 이제 슬슬 겁니다. 그 WTO 여기 위반된 거 아니냐. 자기네끼리도 이제 서로 제소해서 싸우고 있어요. 서로 이제 뭐 정부 뒤에는 어디에 보조금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일본의 MIJ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보면 이제 시비를 툭툭 겁니다. 뭐 자금 정부의 지원을 받은 거다. 그거는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이 전문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방위산업하고 많이 연계가 돼 있어요. 항공기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항공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시 뭔가 전투기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런 거보다는,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좀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좀 본다 해서, 그냥 노동 지식 집약적인데, 자동차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그 산업 로봇 많이 나오지만 그 자동으로 이제 좀 많이 나오죠. 이렇게 사람이 직접 작업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아직은 항공기는 대부분 수작업으로 조립을 합니다. 워낙 커서 로봇가 이렇게 처리할 만한 규모가 아니잖아요. 페인팅은 로봇이 해주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게 그 조립 공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 어떤 로봇으로 이렇게 자동을 하기에는 너무 좀 다양하다고나 할까, 좀 많이 좀 기술이 필요한,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손기술이 필요한 그런 작업들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저는 조립 공정에도 이제 로봇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요즘은 이제 어떤 그 로봇 조립,
이게 이제 하나의 또 트렌드를 이제 두고 시작했어요. 항공 쪽 드디어. 근데 아직까지는 그 어디 뭐 인터넷에 그렇게 그 제조 과정도 자세히 보시면 그 작업자들 들어가서 일일이 다 조립을 하는 작업. 네, 네. 물론 이제 부품을 만들거나 할 때는 뭐 이렇게 뭐 네. 기계 머신이 깎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거 최종 조립을 하는 곳은 아직 사람들 네. 일단 개발하는 동안은 이제 뭐 고급 인력들 석박사라든가 좀 공부 가만끔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죠. 제가 알기로는 항공기 산업이 저도 얼마 전에 이쪽 항공산업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유럽 쪽에서는 이제 사업관리 쪽으로 봤을 때 관점으로 유럽 쪽에서 원래는 완전체로 개발을 하다가 점점 OEM 방식으로 변하면서 그런 사업관리 방식이 많이 변화되고 좀 분산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우리나라도 시장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요? 일단 OEM 그러니까 이제 따지면 뭐 보잉이나 에어버스 뭐 카이도 이제 우리나라 군용기가 나중에 TOC라든가 이제 이게 되는 캐스팅인데 OEM이긴 한데 보잉이나 에어버스 이제 대형 민항기 만드는 그걸 보면 이제 뒤에 잠깐 설명해 드리겠지만 주로 인티그레이션 작업만 이제 주로 많이 쪽으로 포커스 옮겨가고 나머지 다 서플라이든지 이런 게 있는 주로 이제 아웃소싱을 많이 시켜버리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한 회사가 거의 다 하거나 그건 아주 옛날 얘기고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 이제 서플라이드한테 대부분 그 어떤 뭐 부품을 만들거나 하는 부분들은 이제 서플라이 그래서 보면 서플라이드 굉장히 많아요. 협력업체들 1차, 2차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주로 이제 OEM들은 인티그레이션 하는 작업에만 네. 하는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 관리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협력업체 관리, 서플라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근에 그 항공기 개발 산업의 특징을 보면 제 날짜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게 좀 특이한데, 그러니까 뭐 그 보잉의 787 같은 경우는 실제 했던 것보다 한 3년 이상 지연이 됐고, 뭐 그나마 삼홍도 조금 지연됐고, 지금 일본에서 한 MIJ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년, 2년 막 지연되고 있고, 뭐 중국에 하는 것도 지연되고 있고 하는데, 사실 그게 뭐 프로그램 관리 잘못해서 지연됐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난제라고 봐야겠다. 그러니까 항공기는 워낙 개발 기간이 길고, 실제 어떤 부분 아직 완성되지 않는 기술이 완성될까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개발이 들어가다 보면, 그런 것도 이제 미처 안 됐거나 아니면 나중에 후반부에서 발견됐거나 하는 부분들을 좀 메꾸다 보면, 그렇게 좀, 이렇게, 뭐 일정이 늘어난다는 건 이제 비용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그런 의미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협력업체로 있으려면, 그래서 요즘 협력업체들의 그 1차 협력업체들, 여기 이제 옆에도 아시면 RSP가 리스크 쉐어링 파트너 같은 경우에 좀 대형화되는 추세가 좀 보입니다. 왜냐면, OEM이 뭔가 제 날짜에 비행기 만들고 제가 납품해 돈을 받는데 이게 지연되잖아요. 그럼 또 이게 서플라이들이 또 이제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거나 규적이 있는 그런 서플라이들 많이 하고 또 이제 특징기에 보면 이제 파생 사업이 오히려 더 큽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항공기 제조는 비행기 하나만 생각하시는데 일단 항공기 체계는 보면 그 자동 체계면 운전 교습소하고 정비 학원은 정비 공장을 같이 개발해서 파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훈련 체계라는 거하고 후속 지원, 그러니까 MRO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군대는 후속 군수 지원을 하는데 이런 체계를 같이 개발해서 이제 팔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더 규모가 더 큽니다. 그런 이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표를 간단히 정해보면 보통 한 10년, 뭐 양산기간 30년, 사용기간 30년. 그러니까 웬만한 항공기는 그 사람의 수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사람이 좀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한 직장 생활하는 수명 정도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정년퇴직을 하는까지 아마 제가 참여했던 항공기들이 단종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야, 저렇게 되면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가 되게 길어서 부품이라든가 서플라이 체인이 상당히 복잡해지겠는데요. 도산하는 격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나중에 인증해서 나오지만 뭐 그 부품 생산자 증명이라든가 어떤 증명 인증된 그런 부품만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공기가 어떻게 보면 반영구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더 규정에 따라서 정비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완전히 분해했다가 다시 이제 오버홀링이라고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오래 쓸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어떤 부품이 수급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그런 문제, 아니면 좀 기름을 많이 먹는다든가 그런 이유 등을 이제 퇴역하는 경우가 있죠. 그 얘기 나왔으니까 최근에 이란의 경제 제재가 풀렸잖아요. 이란. 예, 잘 몰라요. 해외 사정에 대해서. 이란이 핵 개발 그게 타협이 안 됐다가 이번에 이제 그 타협이 돼가지고 이제 그 경제 제재가 풀렸는데 그러면서 스웨덴 보는 쪽이 이제 그런 보잉하고 에어버스 항공기 제조 산업. 이란이 그런 경제 제재 때문에 지금 갖고 있던 항공기 부품을 수급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굉장히 나갔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기사에는 뭐 이란이 한 뭐 500대 사겠다, 뭐 100몇 대 사겠다, 막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갑자기 이제 이게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V 모델 나왔다. 예, 떴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꺼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항공이 이제 보통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공기를 이제 그 만든다. 그러니까 모든 부품을 다 갖다 놓고 항공기를 만들어 했을 때 과연 만들 수 있느냐. 그거를 다 구성을 해서 어떤 그 항공기의 기능들, 만약에 사람을 태우고 가거나 전투하거나 훈련하거나 하는 기능을 만족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접근 방법이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인데 어떻게 보면 저게 이제 물론 이건 항공기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웬만한 무기 체계는 다 해당되고 요즘 뭐 철도 차량이나 이런 데 다 적용을 하는 문제인데 여기 어떻게 보면 그 항공기 제조라든가 개발 쪽이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뭐 부품 하나 갖고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구성품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기능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항공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구성품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떤 기능들을 하는데 이렇게 나온 이 내용에 나온 것처럼 뭐 복잡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을 굳이 설명드린 이유가 이게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사업 관리하고는 프로그램 매니지먼트하고 좀 많이 부딪혀요. 그 공통된 요소들이 의외로 많이 보입니다.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보면 특히 이제 요구도 관리, 요구도 관리라는 부분이 PM복에도 이제 나오잖아요. 고객의 요구도를 어떻게 관리한다.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 출발이 사실은 어떻게 고객 요구도부터 분석을 하는 것부터 나와요. 그리고 요구도를 분석을 해서 각 기능으로 분해해서 이제 설계를 해 나가고 나중에 그러니까 불곡선의 이쪽이 요구도를 분석을 해서 이제 막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반대로 여기서 이제 검증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되는데 지금 이쪽 옆에 그 표를 보시면 뭐 공통해 보면 이제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변경 관리, 그 다음에 뭐 품질 관리, 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공통해다 보이고 뭐 시스템 영역 쪽에는 오히려 리퀘어먼트 이제 그 체계공학 쪽에서 좀 많이 다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구현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걸 분석하고 통합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테스트 평가하는 부분들 그런 건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이고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는 여러분들 저보다 더 전문가 많이 아시지 뭐 비용이라든가 있죠. 근데 또 어떤 영역의 분야에서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에서도 이제 일정이라든가 비용 관리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민항기 쪽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방위산업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업 관리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이름 하면 이제 PM이 사업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관리라는 이름을 보통 갖고 있는데 사업 관리와 체계공학, 요 이제 체계 종합이라는 조직을 갖고 있는데 이 두 개를 좀 혼합된 양식을 보이고 있어요. 그 전체가 방위산업 차원에서는 사업 관리라고 보통 얘기들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방사청의 프로젝트 관리 뭐 이런 과정에 사업 관리자 과정을 같은 교재를 잘 보면 좀 심화 과정에서 보면은 전혀 PM복이나 이런 데서 안 다른 내용들이 막 나와요. 뭐 테스트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시험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래서 방위사업 쪽의 어떤 사업 관리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로그램 관리 쪽과 이런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이 같이 혼합돼서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영역을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렇게 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프로젝트 개념이 아니라 프로그램 개념인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프로젝트 개념 그런 개념은 그런 없어요. 개념이 예. 아닌데요. 그러면 저렇게는 어때요? 그러니까 시스템 엔지니어링 어셋 개념이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그 공정 스케줄링 어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개념이 프로그램 관리라는 부분들은 이제 어떤 사업을 통제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특히 이제 비용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제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약간 공학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개발 쪽에 좀 포커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조그만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조직에서 저 두 가지 업무를 다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엄연히 조직이 갈려져 있습니다. 사업 관리를 하는 쪽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체계공학을 하는 쪽이 있고 그래서 역할이 좀 분담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방위산업 쪽의 어떤 사업 관리 특징이라고 또 보면 그 기본적인 어떤 절차는 있겠지만 어떤 그 PM북에도 보면 테일러링이라는 용어가 나오듯이 그 사업별로 어떤 사업 관리 절차를 좀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항공기 개발 사업 관리 절차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TOC 사업 관리 절차 그래가지고 그것들 관리 절차 하나의 문서가 아니고 테스트는 어떻게 관리한다, 비용은 어떻게 관리한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세분화돼가지고 그 사업 초기에 그 통합 사업 그러니까 고객의 사업 관리팀력 그쪽과 그걸 하는 이제 주간 업체 간의 이제 협의 통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미리 이제 세팅을 해놓고 이제 사업 관리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나와서 막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일반적인 절차들을 담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안에 크게 위배되나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이렇게 밖에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면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지금도 이제 PMI하고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에 그 협회는 인코스라고 있습니다. 국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협회가 코웍도 예전에 좀 했던 것 같아요. 두 개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자격증 중에 하나가 이쪽 시스템 엔지니어링, 아까 했던 게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증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자, 민간항공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뽑으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안전. 그렇죠. 첫째 안전이고 둘째 안전이고 셋째 안전. 네. 군용항공기도 물론 안전을 하게 됐지만 거기는 이제 군사적 목적인 특수한 용도가 있지만 민간항공기는 사람을 태우고 또 많은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병이지만 그래서 쟤는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 안전 때문에 그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또 어떤 재밌는 규정들도 있고 가끔 일반인들 좀 이해하기 힘든 규정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승무원 휴식 규정 같은 경우도 있어요. 쟤네 한번 그 TVC 갈 때 비행기 9시간 지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승무원 휴식 규정인데 그건 뭐냐면 규정상 승무원들은 어느 일정 시간에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지만 비행기에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어떤 사유로 인해 승무원이 휴식을 충분히 못했으면 그 승무원이 그 휴식 시간에 규정을 맞추게 되니까 비행기 못 떠요. 이제 일반 승객들 입장에서는 좀 열받죠, 약간. 그 규정 때문에 비행기가 지연됐습니다는데 그런 것들은 다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고 그래서 이런 안전을 담보하려다 보니까 이 비행기는 안전하다고 어떤 인증을 좀 합니다. 이걸 가망 인증이라고 보통 하고 그래서 이제 민간항공기하고 이제 군용항공기 약간 좀 차이는 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비행기는 안전하다고 돼 있는 어떤 그런 규정들을 쫙 놔야 되는 게 있고 그 분류에 따라서 가망기관의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민간 가망 인증은 아마 지금도 이제 국토해양인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이제 그래서 이 인증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보통 인증은 항공기를 개발하기 시작하는 동시에 인증 작업을 같이 들어갑니다. 얘는 어떻게 설계됐고 어떻게 해석을 했고 하는 그런 근거 자료들 그런 걸 다 제출해서 나중에 이 비행기는 안전하다 그러면 운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증을 늦게 됐으면 될수록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비행기가 딜리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군용 항공기는 사실 예전에 인증이라는 게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도 이제 TOC라는 걸 수출하다 보니까 그런 외국에 이제에서는 니네 비행기 뭐 인증을 받았냐 그런 요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제 군용 항공기도 이런 인증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인증이란 과정을 합니다. 그 보통 이제 항공기를 개발한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뭔가 뭐 컴퓨터라든가 막 앞에서 뭔가 막 고민도 하고 막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걸 갖고 이제 하루를 보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문서 작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설계를 하고 뭔가 하나 변경했을 때 이게 왜 변경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들 갖다가 그래서 저는 이제 항공기 개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MS 오피스가 아닌가. 사실 엑셀 없으면 전 세계 항공기를 어떻게 개발할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항공기 관련해서 너무 군사 기밀을 누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크리티컬한 것 같은데. 문서 관리, 변경 관리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변경 관리는 이제 항공기 중에 형상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형상 관리. 어떤 설계가 왜 변경됐는가. 전과 후는 뭐가 차이가 있으며 이게 변경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다 검토됐는가. 이런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것들이 항공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안전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그냥 사례를 소개시켜 드린 건데요. 사실 이게 항공산업 얘기하다가 뭐 사고 얘기하는 건 좀 기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보통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 항공기가 되게 안전한 교통수단이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미국 가면서 사고 날 확률보다 그 비행기 타러 가다 교통사고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항공기가 굉장히 안전한 교통사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위험한 교통수단이긴 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고단 10km 밖에는 한 영하 한 60도, 40도 정도 되는 공간에서 속도는 한 800, 900km. 왜? 철로 만든 튜브 안에 앉아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삐끗하면 완전 대형 사고. 아 그러네요. 그렇죠. 뭐 오더라도 못합니다.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차하면 뭐 자동차 브레이크 밟으면 되지만 비행기가 가다가 이거 잠깐 세웠다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뒤에 내려서 밀어주세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배는 정 뭐하면 이제 구명조끼 뛰고 뛴다지만 그래서 그런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전에 대한 규정들 갖다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고 근데 제가 이 사고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이게 되게 유명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단위 항공기로서는 가장 큰 피해를 낸 사고인데 일본 항공의 이제 747 그래가지고 85년도 이거 되게 유명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승객이 524명 탔는데 4명 빼고는 다 사망을 했고 이 사고가 난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뭐 85년 그 비행할 당시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그부터 몇 년 전에 어떤 정비를 갖다가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정비했던 것 때문에 그 원인이 누적돼가지고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 사고로 인해서 이런 교통 안전을 담당하는 당국에서 요 표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고가 왜 났는가를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어떤 시정 조치 갖다 계속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 그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나면 그 근본 원인들을 해가지고 계속 뭔가를 수정을 해라, 뭐 절차를 다시 고쳐라 해가지고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갖다가 요구하는 그런 과정들이죠. 그래서 이제 승무원들이 보면 이제 저희한테 음식을 서빙하고 음료수 서빙하시지만 사실 그분들은 저희 안전을 위해서 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공기에서 뭔가 문제 생겼다고는 사실 의지할 거는 그분들밖에 없어요. 그분들 시킨 대로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행기 타는 거 갖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고가 없도록 되게 안전하게 만들고 하는데 또 사람이 하는 거라서 겁 다 주시고 여기까지 비행기 타면서 밖이 영하 60도고 이게 800km 이 생각을 한 못 번도 해봤어요. 그 생각하고 탄 적이 없는데 이제 인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요걸 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공기 제조를 하는 업체 있지만 주 업무가 또 IT잖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항공기가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 최근에 이제 요즘에 이제 고민이 되는데 혹시 요게 뭔지 아시겠어요? 요거 아시면 대충 나이가 예, 짐작되는데 무슨 드라이브였는데. 집 드라이브. 아, 그렇죠. 맞다. 집 드라이브. 그러면 대충 이제 나이가 나옵니다. 모르겠습니다. 요건 뭐 대부분 다 아실 테고. 네. 요게 나왔을 때 이게 한때 되게 유행했었어요. 왜냐하면 네, 맞아요. 속도가 빠르고 용량도 용량이 많고.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없죠. 없어요. 회사 자체가 없어졌고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무슨 도메인 회사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갖다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항공 개발할 때 보면 어떤 데이터가 저기에 저장돼 있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야, 저 데이터를 보면 어떻게 하면 되지? 못 보는 거죠 사실. 저걸 어디 중고시장에서 구하든 아니면 어디서 구하든 간에 그거 사실 이제 구한다고 해서 현재 OS에 맞는 드라이브가 있을 거냐 이런 고민도 생기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공기가 워낙 개발이 길고 양산가는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제가 IT 하는 입장에서 요즘 드는 고민이 그거예요. 특히나 요즘은 그 제조업도 마찬가지지만 IT로 뭔가 문서를 만들고 데이터 저장을 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저장되는 이런 디지털 데이터가 나중에도 과연 유효할 것인가 라는 고민들. 그러니까 요즘 그 웨이브가 한번 와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그 TV 초창기 때 개발했던 데이터들이 주로 어디에 담아져 있냐면 저는 플로피 디스크 아니면 8mm 테이프 드라이브. 그러니까 지금 막 재생해서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저걸 갖다 재생한다고 해도 그 당시에 썼던 어떤 워드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없으면 그걸 열어보지 못한다는. 요즘 마크업으로 하지 않나요? 예? 마크업 랭귀지로 하지 않나요? 표준이 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떤 그 전자문서에 대한 표준. 그 요즘 표준인데 예전 예전 거? 한 15년 전, 20년 전으로 가면 저희가 질의응답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로 이제 13분밖에 안 남아서 진짜 궁금한 걸 못 네. 물어볼 것 아, 같아요. 물어보세요. 그냥 물어보세요. 아니요, 이거 마무리 좀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요즘에 새로운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 뭐 전투 이런 거 할 때 보면 제 고민 중에 하나가 그래요. 그 가장 실효성 있는 매체는 뭘까? 종이. 아, 조선왕조실록은 지금도 버티는데. 금속 활자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러니까 디지털화 됐다는 거는 나중에 2년 뒤에 그 정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을 뿐더러 그걸 만든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나중에 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끝날 때쯤에 저런 문제가 오겠다 싶어서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다 프린트. 그때가 오기 전에 내가 빨리 다른 잡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능동적인 좀 대처 방안. 이거 좀 그 외국의 그 항공기 제조업체들은 사실 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롱텀 아카이빙 앤 리텐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한 40몇 년 된 비행기도 좀 날아다니는데 그때 어떤 그 비행기 설계했던 데이터를 어떻게 유지 보관하고 계속 좀 참조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이 해요. 특히나 이제 데이터는 계속 디지털화 되어 가는데 그거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요걸 좀 했습니다. 좀 시간이 없다니까 대충 해서 예, 끊고요. 조금만 빨리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아니요, 질의를 이제 해주십시오. 대충 해서. 끝났어요? 예, 끊죠.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말해야지.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이제. 다음 슬라이드가 하나 있는데 이건 잠깐 그냥 보여드리고 말겠습니다. 사실 그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대부분이 다 그 방산업이라서 그런 쪽에 이제 스케줄은 다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 요건 저희가 했던 K-10이라는 그 4인승 그 민간 항공기예요. 요거는 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미국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개발한 거고 보통 요것도 보면 한 6천년도, 7천년도 요거 개발하는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 걸렸고 아까 시스템 엔지니어에서 보면 이제 윗부분들이 시스템 엔지니어에서 이제 게이트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각 어떤 게이트를 이제 통과하는 그런 리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설계를 하고 만든다는 건 이제 간단하게 하나의 도표를 갖다 그려준 그림이고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라서 제가 좀 넣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료는 굳이 넣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전혀. 네. 저 위에 있는 주요 개발 마일스톤에 관련된 용어들은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 쓰는 네, 표준 맞습니다. 용어들인가요? 예. 음. 그래서 이제 PDR 그러면 프리미어리 디자인 리뷰. 일종의 이제 회의체가 되고 네. 조때까지 어떤 머추리티를 갖다가 검토해서 크라이테리아가 딱 있어요. 그럼 거기를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DR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티컬 디자인 리뷰에서 이제 저 리뷰를 저 게이트를 통과하면 이제 제작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롤아웃이 있고 뭐 초도 비행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타입 서티피케이션 이제 인증을 획득하는 그런 마일스톤들이 대충 정해져 있어요. 이게 마지막인가요? 예, 이게 예. 마지막입니다. 맨 밑에 BASA는 뭔가요? 아,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제 바사라고 아까 인증 부분에서 음. 설명 안 드리는데 이제 미국의 연방항공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FAA.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어떤 비행기를 수출하거나 우리 비행기가 나가려면 그 FAA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인증받는 절차가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인증받는 게 아니고 비행기 처음에 개발하는 단계부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콜을 하면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의 이제 목적은 그런 인증을 같이 상호, 그래서 저게 이제 바이레터럴 뭐 에어크래프트 세이프티 어그리먼트 그래가지고 상호 안전 협정 해가지고 이게 중간중간에 계약 문서 계속 들어가고 그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시범기였고 이 비행기는 이제 나중에 공군의 기본 훈련기로 이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항공기에 대한 얘기고 저희 방송의 네. 모토가 이제 프로젝트 관리니까 이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리면 결국은 이게 이제 결국은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인데 예. 뭐 물론 IT 쪽에 계시다고 하지만 같이 팀으로 일하다 보면 이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업 분야가 어쨌든 항공 우주가 하나의 분야고 그다음 제조가 있고 뭐 금융, IT 다 이렇게 분야가 있는데 이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다른 산업 분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 이런 게 좀 독특한 특성이 있다. 그런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좀 합쳐서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네. 방사청에 보면 이제 뭐 그런 뭐 지침서 그건 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문서라서 말씀인데 거기에도 보면 사업 관련 영역을 사업 통제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매니지먼트와 체계공학이라는 두 부분이 합쳐진 부분이라고 보통 이제 설명들이 좀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특징들이고 사실 민간 항공기 그 프로그램 관리는 저도 사실 궁금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도 한번 어떻게든 자료 찾아서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긴 한데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랑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네. 그거의 하나 증거는 뭐냐면 예전에 이제 어떤 저희 이제 고객 회사에서 특이하게 PMC라고 해서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캐퍼빌리티 어세스먼트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플라이들이 얘들 이제 얼마만큼 능력이 되느냐를 하는데 그 목차를 쫙 보는 순간 PM복이다 이 생각이 딱 했거든요. 아, 내용 자체. 예, 내용 자체가 약간의 좀 테러링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전체적인 맥락은 PM복에 비슷하고. 있는 그 목차하고 비슷하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아, 그것들이 니네들이 어떤 절차가 돼 있느냐를 이제 많이 이제 네. 그걸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궁금하긴 해요. 보통 한 10년 걸리는데 예.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할 것인가에 그렇죠. 대해서는 궁금한 영역이긴 한데 그건 저도 한번 좀 음, 공부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예전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보잉인가? 거기서 로키나 마틴이었나? 그러니까 항공기의 개발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으로 완전 100% 전자도면에 기반으로 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더라고요. 그걸 되게 궁금했는데 그걸 궁금해 하시니까 참 아이러니하네. 근데 이제 뭐 시스템적으로 사실 이렇게 많은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아, 네. 많은 부분은 MS 프로젝트와 엑셀. 자꾸 군사기밀을 노출시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돌아가면서 하나씩 질문을 오 박사님 하도록 뭐 하는데, 질문. 예. 저는 사실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해결이 되긴 했는데 조금 더 제 질문을 좀 볼까요? 자기 질문을 아니 오래돼서 그러니까 제가 그 우주항공 분야를 그때 조사를 한 이유가 사업관리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업관리라고 표현을 하니까 사업관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산업의 이제 학생 입장에서 취업을 한다면 제가 찾아봤어요. 그 잡 사이트에서 우주항공 분야를 고용을 하는 구인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뭐 항우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더라고요. 기술 개발 쪽에 프로젝트 관리냐, 그리고 사업 개발, 순수 사업 관리 쪽에 그런 건데 이제 취업하는 학생들이 이 질문을 드렸을 때 뭐 경영학과 학생이 이쪽 우주 항공 산업에 관심이 있고 이쪽에 사업 관리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취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실 수가 있는지. 일단은 취업을 해라 우선. 지금 영역을 가려서 취업할 때가 아니라 일단 어떻게든 들어가고 있다 말을 근데 해주고 그 싶고요. 요건 중에 PMP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 그 한 기업에서 우리 회사도 PMP를 조건으로 내걸지는 않을 텐데. 네, 그 회사는 아니었고 다른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PMP 자격증이 뭐 도움이 된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기술 쪽에 가까운. 네, 저 기술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완전히 그 PMP에 관련된 그 부분을 하는 영역도 있어요. 예, 완전 사업관리 비용 통제도 하고 일정 통제도 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요즘은 이제 다시 이제 PMP에 대한 좀 저희 회사 좀 관심이 좀 높아지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관심이 이제 많거나 이렇게 어드밴티지가 전체 인력이 몇 명 정도 돼요? 저요? 네. 저희는 한 3,400명 정도. 3,400명. 예. 음. 그 이제 사업 관리를 보면 이제 저희가 어떤 이제 방사청을 대구는 하는 그쪽에 이제 국내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해외 사업하는 부분인데 사실 해외 사업 부분은 어학능력이 굉장히 제일 중요시해요. 랭귀지. 네, 랭귀지 같은 거. 왜냐면 계속 상대해야 되는 게 네. 그 해외에 있는 어떤 고객이나 파트너들 갖다가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고 사실 그쪽에 그 백광구 상관 이제 약간 다분한 것도 있지만 그쪽의 사업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객이 어떤 요구하는 어떤 정보들 지금의 진척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통제 어떻게 되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답을 주거나 관리하는 부분들이고요. 글쎄요. 그거를 학생 입장에서 질문한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일단 취업을 먼저 하고. 분야를 가리지 마라.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제가 하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문해야 네. 될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질문. 항공 쪽은 아니고 지금 PMI의 발론티어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단 그게 그 어떠한 활동이 있으며 그게 발론티어로서 어떠한 밸류가 있는지 그걸 한번 그 회원들에게 근데 얘기해도 돼요? 상관없죠. 그래요. 네. 어차피 저는 이제 뭐 교육이나 이런 활동을 안 하니까 그 국내에서 했던 경우는 제 그 소개도 나왔지만 이제 한글판 번역을 이제 감수했던 거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 PMI의 어떤 그 번역 검수하다 이제 그 사실 같이 많이 다녔잖아요. 나보다 더 많이 다니신 분이 나한테 그 질문하고 그거 하면서 일단 밸류는 뭐냐면 그 사실 이렇게 사람이 이제 제가 전문적인 어떤 사업 관리를 물론 이제 저도 이제 IT 쪽에 어떤 프로젝트 관리를 하긴 합니다만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그걸 하면서 이제 요거에 대한 끈을 놓치지 않게 되는 그 장점이 있어요. 하다 보면 가끔 받아 보면 PM복이 뭐였더라 목차가 막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런 순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그 계속 끈을 놓치지 않게 좀 생각을 하게 되고 공부를 의외로 공부합니다. 그 하러 가기 전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여러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의 계기죠. 사실 그 둘이 뵙게 된 것도 거기서 뵙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네트워킹 하는 분도 있고 가서 뭐 외국의 여자친구들 만나가지고 이제 듣는 재미들 그것도 있고 일단은 그걸 갔다 오면서 이제 제가 좀 뭔가 이게 자극을 받게 되는데 저도 이제 그 회사 생활을 한 20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매너리즘 막 이런 시기가 막 가끔씩 와요. 이제 그때 한번 그걸 갔다 오면서 다시 이제 재충전하는 기회도 되고 아주 중요한 거죠. PMI 코리아 활동도 발론티어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안내 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예, 그 원래 채널은 열려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조직 세팅이 일단 먼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올해부터는 먼저 조직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공개 모집해서 필요한 분들을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PMI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지역적 제한이 좀 너무 제약이 좀 커가지고 사천에 계시니까. 그렇죠. 네. 약간 PMI가 아직은 서울 위주의 좀 활동이 네, 좀 대전 지부도 있긴 한데 그쪽은 이제 R&D 쪽. 네. 네. 오히려 R&D가 대전 챕터가 맞을 수도 있겠다. 그나마 대전이 좀 낫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의 대부분 경남에 몰려 있거든요. 네. 사실 창원. 그럼 그쪽에 저기 지부를 만드셔서 지부장을 하시면. 그 지부장 하실 분 한 분 계신데 그러니까요. 그냥 한번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도록 하죠. 거기 아주 그거 하실 딱 적임자가 한 분 계시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오늘 딱.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굉장히 멀리서 날씨도 예, 추운데. 날도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쉽지만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방송 망신 거 아닌지 모르겠고요. 네, 얼마 아니, 좀 정도냐?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소장님 같은 경우는 네. 와 졸음을 진짜 열심히 참고 계시더라고요. 아, 제가 2시간 2시간밖에 못 2시간밖에 잤대요. 못 자서 강의자를 준비하고. 어려운 자료여서. 전 자. 재밌게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23회에서 다시 만나 뵙는 걸로 하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